네,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기형 변호사,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초반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라는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취임 후에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거든요. 굉장히 예. 좀 취임 초기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온 행사라서 예. 참 많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우호를 증진하고 또 이익을 좀 공유하자 이런 거고요. 예. 아세안과 관계에서는 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틀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FTA에 의한 경제 협력 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 3+ 아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또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지난 얼마 전에 거의 타결됐다고 하는 RCEP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FTA 확대판인데 거기는 한중일, 그다음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한 그리고 아세안, 뉴질랜드 포함한 이 지역의 FTA인데 이게 세계 최대 FTA입니다. 그 중에서 인도만 지금 입장을 1년 더 보류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인도를 제한 다른 나라는 다 합의를 본 상황이죠. 이렇게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그동안 꾸준히 역사적으로 협력을 증진해왔고 그 내용들을 최근에 수치를 보니까요. 그 아세안의 올해 보니까 예. 그 수출이 한 800억 달러 우리가 수출했고 수입한 게 한 484억 달러더라고요. 그 베트남만 놓고보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약 250억 달러 흑자가 있어요. 그 대단히 중요한 무역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거래 상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이 이렇습니다. 또는 이제 아세안. 그래서 아세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뻗어나가는데 우리 기업들이 함께 뭔가를 좀 해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그래서 이 아세안과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분들 다 이쪽으로 모시니까 이름만 이렇게 특별 정상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아세안 하면은 사람들이 동남아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아세안 하면 이제 10개국인데 동남아 하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조금 다소 좀 후진국 이게 많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제 10개국에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있고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데 예.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아세안의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가 아세안 10개국을 다 합칠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게 두 번째로 교육 규모가 많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보통 베트남을 떠오르는 용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세안 전체를 볼 때 일종의 떠오르는 용과 같은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 강국인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EU 이런 데에 많은 비중을 두는 외교를 해왔는데 바로 여기를 4강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하는 게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해서 이제 전야제가 되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이 한 아세안 이 정상회의는 바로 그러한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회의고 그다음 아세안하고 대화 관계로 수립한 게 30년째거든요 올해. 그런 축하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에 대한 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하면서 3년 연속 자국에서 여는 것도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좀 서로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증대시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과 아세안의 그 교류와 협력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역사 속에서 경제 교역량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지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예. 첫 번째는 이 경제는 기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행사장에 그 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왔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 아세안과 협력하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또 실제 추진을 하느냐 이게 좀 관심 포인트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이후에 그
FTA가 각 나라마다 FTA가 있지만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 단순한 상품의 관세만 제거하는 거냐, 또는 더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한 그 서비스까지 가느냐, 또는 학자 그 프로젝트를 다양한 제도적 지원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예. 지금은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 해나가면서 틀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이후에 RCEP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서로 관심을 갖고 솔직한 논의를 한국과 아세안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제 중심축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베트남이 제일 중심이고,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게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좀 개별적인 소통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해외에서 가장 큰 그 반도체 전자 회사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예. 중국보다도 베트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인정을 하고 함께 좀 이 인식을 좀 공유하는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또는 서로 소통 교류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서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가장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상들끼리의 이러한 만찬 모임이라 환영 모임, 공식 예. 환영식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그 우리나라의 5대 그룹 총수들이 이렇게 부산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동남아에서 온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세계 인사들하고 교류하고 또 정상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예. 동남아에 대한 이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알다시피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5사람이 참석을 한다는 데에서 뭐 5사람의 다른 경제인들도 참석을 하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우리나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3번이나 우리 본국에서 이런 아세안하고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몇 있어요. 근데 예. 3번이나 한 거는 굳이 소개를 하자면 예. 5년 단위로 열리고 있어요. 2009년에 제주에서 열리고 2014년에 부산에 열리고 이번에 다시 부산에서 해서 5년 단위로 하는데 3번 다 그 아세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변호사께서도 좀 의미 있을 만한 주목할 부분 일정 좀 짚어주실 만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경제인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여기는 그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경제입니다. 다른 키워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 경제고, 경제는 정부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고 기업들이 실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 간의 교류 협력장을 주시하고 실제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10일쯤에 복수의 개각,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낙연 총리 교체설에 있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임에 대한 인선 논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낙연 총리는 교체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야기가 다른 전제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한데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90일 전에 이제 사퇴를 다 해야만이 예. 이 어떤 그 당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를 하든지 선대위원장을 하든지 그게 1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려면 한 달 전 해서 12월 중순쯤부터 개각에 대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쯤 어떤 발표를 하려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는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시점, 그다음에 개각의 가능성 이렇게 봤을 때 시점은 그 시점 정도 보고 개각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총리만 하느냐 장관까지 하느냐 해서 지금 공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총리와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두 자리는 기본으로 놓고 얼마나 확대될 거냐의 문제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예상을 저는 하시나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몇 명 정도? 한 5명 정도? 그 숫자를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이 실제 국민들과의 관계에 소통을 해야 되고 청문회 준비하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막연히 늘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일정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크지 않은 규모에서 이낙연 총리가 포함된 개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는 정치보다 더 유동적인 좀 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정하기 그럽니다만은 또 너무 이제 시청자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단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에 가깝다 이겁니다. 너무 또 일단 이낙연 총리는 딱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후임 인선 검증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저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야 네. 또 민주당의 가령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거로 활동하기가 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개각의 숫자는 저는 6개 내지 7개 부처일 가능성이 그래서 중폭이라 그러죠. 보통 그런 거는 예. 6개 내지 한 8개를 중폭이라 그러는데 한 6개 내지 8개 부처까지 이런 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 장관들을 여당의 장관들은 인적 자원이 괜찮은 거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차출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럼 그 빈자리에 민주당의 지금 현재 중진이라든가 물갈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가게 되면 물갈이 효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후임 총리가 아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셨죠? 예, 후임 총리를 지금까지 거론된 언론과 이다음에 청와대 주변에서 거론된 민주당 주변에서 거론된 사람이 보면 김진표 의원이 있고 과거에 경제부총리를 지냈죠. 그다음에 진영 의원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는 진영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고 원혜영 의원이 거론됐고 심지어 아주 일부에서는 여성으로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한 번은 일부 언론에서만 나왔습니다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가 보기에 그는 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경제 콘셉트로 가다 보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김진표 의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후임 인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좀 후임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예상이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가령 이제 김진표 의원이 그 후보로 물망으로 온다는 것은 이제 논설위 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경제에 대한 방점이 있을 때 또 그에 대한 중점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진영 장관이 좀 되게 탕평 좀 무난하게 서로가 아우르는 이런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여성으로서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여성 총리에 대한 좀 기대 요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그 과정 진행형이라 단정적인 이야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는 조심해야 된다. 예. 앞서서 이제 총리 이외에도 장관에 대한 교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지금 차관급 인사는 그냥 후속으로 따라가는 거라서 그 규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관급 인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선 수요에 따라서 나오는 분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고정이라서 지금 현재 논의돼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요. 그다음 이제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또 해주시진 지금 못하겠네요. 이야기 나오는 게 추미애 대표, 그다음 예. 전해철 의원, 김호수 차관 뭐 이 정도 언론에서 언급되는 거지 그쵸.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논의들이 그렇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언론에서 언급되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소통 과정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이 다른 이제 부처에 대해서는 우리 논설위 원께서는 좀 중폭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중폭이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아직 변수가 많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변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차출을 바라는 희망하는 인물들을 또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인물을 그 청와대에 올리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여전히 이 이른바 인재영입위원회라는 틀 속에 있는데 그게 다 비공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아직 저희가 그 민주당 차원에서 입당하는 새롭게 영입하는 분들의 명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많은 이제 조합들을 검토하고 좀 조용히 조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장차관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장차관급 인사에 구체적으로 누가 되느냐, 폭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아까 폭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는 거는 세 가지 조합이 맞아야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당에서 그 사람을 차출하겠다는 추천의 뜻을 청와대의 여권에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뜻을 제안하는 게 있고
또 결국에는 또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결심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야 교집합이 돼야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면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누가 승산이 있느냐 하는 거를 아마 보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알려진 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지역에 누구를 대입을 해봤다든가 그다음에 또 민주당 한국당의 또 정책위 의장 또 지역에 또 대전에도 또 누굴 대입 가서 또 붙여서 여론조사 해봤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는 알 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측면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의 주요 인사를 겨냥하고 있는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계속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류의 당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어떤 사령탑의 지휘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경제 컨셉을 같은 총리가 오느냐 하고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 담당하는 총리가 온다면 굳이 꼭 유임이 안 돼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이런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저는 차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단식이 이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청와대 분수대로 자리를 이동해 오면서 농성을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건강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돼서 이젠 천막 안에 좀 누워서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당신 농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식 자체는 되게 절박한 행동이고 예. 그 자체로서는 일단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단식의 명분으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예. 지소미아 이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전개특위 법안 통과하면 안 된다. 정치개혁, 사개특위 법안도 반대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명분이 없다. 그래서 뜬금없는 단식이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쭉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집안 싸움하다가 안 되니까 파출소 받고 파출소장 너 나와 해서 파출소장 목 흔드는 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 어쨌든 절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누구든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라고 보면은 과연 명분이 있는 이 조치인가 이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봐야 된다. 첫 번째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저 대표적인 게 일본이 잘못해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그 종료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 된다라고 대응하는 건 좀 더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가 이 행동을 하려는데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예. 꼭 아베 입장에서 그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 사개특위 법안이라고 해서 정치개혁법, 그다음 사법개혁법인데 정치개혁법, 검찰개혁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개혁에 관한 주제는 손학규 대표와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한동안 했고 그 속에서 그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이 가서 아무튼 논의하겠다.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었고.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거 들어주고 그러면 다시 손학규 대표가 또 와서 단식하면 또 같이 단식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 올린 법안이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 국회 밖에서 단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분이 없는데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 정개특위 법안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이 정의당이나 또는 우리 공화당이나 다 이야기하는 안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린 법안이 225대 75 지역구와 비례의석 이렇게 구분되고 이 75석을 연동형으로 한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 그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는 전자에서 225대 75를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240대 60, 250대 50 이런 안들도 지금 그 야당 입장을 고려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느 수준의 합의가 돼야만이 통과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언제든지 발의할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수정안 발의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고 그 수정안에 근거해서 바른미래당의 여러 그룹들 또는 민주평화당 그룹들 설득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여러 가지 안에서 양보안을 만들어 놓고 실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밖에서 단식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고 다음 세 번째로 사법개혁에 관한 건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자체가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동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게 단식할 주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쟁점, 즉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제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으로 의회에서 논의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하나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단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은 좀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안 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집안 내부 문제는 따로 푸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고민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길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뭐 단식한다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민주당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 야권에서도 웬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냐, 뜬금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명분과 타이밍, 명분도 있고 어느 정도 타이밍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다. 예. 그래, 명분도 있고 타이밍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조금 특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단식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여야가 이렇게 되지 않고 다 협치하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단식도 사실 길지 않게 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일단 지금 지소미아는 일단 지났으니까 그럼 지소미아는 그렇다 치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아까 전혀 지렛대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안 좋게 작용했다는데 청와대에서 한 말은 좀 달라서 조금 청와대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강기정 수석이 협상하는데 좀 지렛대 역할을 한 것도 사실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 여러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 저는 현재 여론조사로는 여러 양론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양김 씨가 민주화 투쟁을 하고 또 지방자치를 주장할 때 하는 이런 명분보다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거법이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합의 처리가 이건 게임의 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되지 않고 숫자의 다수로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잘못이고 또 하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너무 알기 어려워요.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말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과거에 심상정 대표가 이거는 국민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좀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당을 선택하는 측면이 있고 국회의원 인간 개인에 대한 걸 선택하는 양측면이 있다는 게 정치학 이론에 있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얻은 의석을 다 그거에만큼 주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 한국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사실 거의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사표 현상이 생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왜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독일이라든가 뉴질랜드 등 아주 일부 국가, 매 손가락 꼽을 정도의 일부 국가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연정제도를 어떤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의 연정제도로 갈 경우에는 지금 독일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정당과 한 개인의 굉장히 장기 집권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메르켈 지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지금은 이제 혼자 집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반부패 수사기관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지금 일단 굳이 꼽자면 두 나라 정도가 있어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근데 두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냐 하는 의문이 있고 이 두 나라에서조차도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이번에 공수처법을 올린 거는 여기에도 기소권을 부여한 거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검찰에서 손을 떼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예. 본연의 것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론을 묻고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한 뒤에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기정 정무수석도 찾아왔었고요. 이낙연 총리도 황교안 대표를 찾아서 좀 단식을 만류하는 행동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청와대하고 그 이낙연 총리가 찾아와가지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단식을 풀는 게 좋겠다라든가 건강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예. 또 앞으로 이 뭐 무슨 충정을 이해한다라든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나 봅니다. 서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과 국회를 오가면서 지금 요즘은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그 소리를 일단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한데 그런데 청와대와 이 이낙연 총리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계속 이 단식에 대해서 폄훼하면서 민폐 단식이니 황제 단식이니 하면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는 거는 과거에는 없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협치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예. 민주당도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께는 다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이 국회 분수대 광장 앞에서 비상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여기에 잠시 나왔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또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의총을 열어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다시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에는 응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회로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 좀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지금 국회 살면서 매일 협상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만 놓고 또 그렇습니다. 정치관계법의 초점은 이제 정치관계법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으냐 그러냐 아까 이제 지적한 부분 제가 공감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진리고 다른 것은 틀리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다만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타결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주제라는 거고. 근데 이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해다. 3당, 4당은 유리하다. 다당제를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공감하느냐에 대해서 이 서로 논쟁하고 대변하고 결단을 해야 될 거다. 두 번째는 지역구 의석을 몇 석을 줄일 거냐.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구에 연관된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도 있고 민병당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파할 수 있는 150석 만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안을 중심으로 150석이 되느냐 아니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 팀에서 때로 수정안을 내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그 반대 150석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활동을 각자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두 번째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은 여야 간의 쟁점이 저희는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의 논쟁이고요. 되게 좀 법리적인 논쟁이 많아서 정무적 결단할 사항은 적다. 거기는 이제 그 큰 쟁점이 아닐 거라 보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여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일단 타협을 할 경우에 초점은 공수처장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좀 여당 편향 아니고 적어도 그 정치권 관계에서 이름도 민주적 통제만 가능하다면 대통령한테 충성 안 하는 그런 공수처 만들자니까 그런 법안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대안을 얼마나 제시하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가, 설득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그 원내 지도부가 다 알 겁니다. 예, 서로 알면서 개별 쟁점 갖고 지금 밀고 당기는 과정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가지만 물어보자면 짧게 좀 공수처에 부탁드립니다. 기소권을 부여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건 전 세계 하나인데 그 정도의 전 세계 유일한 걸 하려면 국민적 공감을 모으는 걸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왜 무죄 나왔습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기소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한 거. 그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 아무도 못 묻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네. 있으면 그걸 가능합니다. 그게. 예, 27일이 선거법 관련해서 부의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3일 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부의 시점입니다. 과연 어떤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